전달하고 싶은 과학 이야기 과식거리. 나만 알고 있기 아쉬운 과학 이야기,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과학 이야기, 과식거리, 과학을 즐기는 자 과질러, 그리고 지구님, 그리고 얼음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또 모였죠. 과몰입 1화 일요일에. 저희가 2024년 벌써 1월이 다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지나기 전에 우리가 과식거리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2024년 과학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 꼭지씩 뽑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얼음님. 네. 2024년 과학 어떤 게 트렌드로 작용할까요? 트렌드. 저는 사실은 트렌드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넘어갈까요? 그럴 수는 네, 없지. 말씀해 주셔야겠죠. 네. 일단은 이거 트렌드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러지 말고 트렌드 제가 뭘 알겠어요, 솔직히. 그거 말고 저는 이제 극지 연구를 많이 하니까 네네. 극지 연구소에서 우리나라는 극지 연구소에서만 극지 연구를 거의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극지 연구소에서 어떤 걸 강조하고 있나? 네. 그게 바로 2024년 극지 연구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가져왔어요. 극지연구소에서 하는 2024 연구 트렌드에 대해서.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제 이제 그 뭐라고 휴민트를 돌려보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빙하 연구를 하니까 빙하 코어 연구를 뺐거든요. 아, 근데 휴민트를 돌려보니까 그게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외를 먼저. 번외. 아, 네, 말씀. 번외가 뭐냐면 지금 남극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오래된 얼음을 뚫는 거예요. 오래된 얼음을 네. 뚫는 거. 그럼 오래된 얼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해진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 정해진 위치라는 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길을 개척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각자 나라의 어떤 루트를 개척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K루트라고 부르는 길을 개척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개척한 다음에는 빙하를 뚫고 아니면 기지를 세워서 우주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요게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그게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건 두 가지로 나왔어요. 하나는 관측 분야. 관측. 또 하나는 분석 분야. 그게 더 재밌네. 관측과 분석. 이것도 재밌어. 내가 네. 보여줄게. 근데 가장 오래된 얼음이 80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80만요. 맞아요. 목표는 그럼 몇? 정정을 하자면 연속적인 얼음 중에서 제일 긴 연대가 80만 년이에요. 에피카 돔씨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근처, 에피카 돔씨 근처에 어떤 포인트를 찾아서 지금 설상차를 끌고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 가장 오래된 얼음까지 못 도달한 몰라요. 거예요? 아. 후보지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 세계적으로 한 6개 정도의 그룹이 그 150만 년 된 얼음을 찾겠다고 해서 다 뛰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6번째 정도로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오. 그 극지에서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 화이트 마스라고 화성 탐사 실습하는. 예. 그런 거는 이제 극지에서는 확실히 뭐 어떤 부품을 테스트한다든가 아니면 건설, 어디 우리가 흑한 환경에서의 어떤 건축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통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극지방에서 연구를 하죠. 그러면 올해 그렇게 연구를 하면은 진짜 가장 오래된 얼음을 발견을 해서 논문이 나올 수 있나요? 올해 안에? 보통 얼음을 이제 뚫는다 그러면 뚫는 데만 한 4, 5년 걸립니다. 3,000m를 뚫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쭉 3,000m가 아니고 네. 2m 뚫고 아니면 한 4m 뚫고 올라와서 샘플링하고 다시 내려가서 4m 뚫고 똑같은 구멍에서요. 그러다 보면 몇 년이 걸리죠. 동해 수심이 한 3,000m 되는. 그렇죠. 그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관측 다음에 분석이라고. 쏘리. 근데 그거는 내가 얘기한 번외고. 번외 번외였어요? 번외 지금 관심이 너무. 지금 번외를 얘기한. 아니면 관측이랑 분석입니다. 하면서. 제가 두 네. 개를 얘기해요. 네, 하나는 알겠습니다. 관측이고 네. 두 번째는 분석인데 네. 관측은 재밌는 게 최근에 왜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그린란드 눈이 녹으면 뭐 인천이 막 몇 센치 올라간다 막 이런 기사를 낸 연구팀이 있어요. 그 팀이 아마 빙붕을 연구하는 그 연구팀인데 거기서는 빙붕이 뭐예요? 빙붕은 이거 그 탁현민의 오버타임 안 봤구만. 딱 들켰어. 딱 걸렸네.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큰 얼음을 빙하라고 하고 네. 빙하라고 하고 그게 규모가 엄청나게 큰 빙상. 네. 그리고 걔가 바다로 흘렀는데 바다 위에 떠서 쭉 가면 빙붕. 빙붕.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 빙산. 빙산. 그다음에 바다에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걸 해빙. 해빙. 빙붕을 연구하는 팀인데 거기서 전 지구의 어떤 매스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이 커졌다가 작아졌다는 것들.
아니면 얼음이 뭐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국제 연구를 해가지고 콜롬비아 대학교, 뉴질랜드, 그 다음에 뭐 경북대학교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서 장보화학 기지가 있는 곳이 테라노바만이라는 곳이에요. 남극 지역 이름이 테라노바만. 테라노바만. 네. 거기서 이제 수심 해양 관측도 하고 인공위성 관측도 해가지고 결국 연구 결과로 2050년에 인천 해수면이 4cm가 상승한다고 이런 연구 결과가 됐어요. 아, 그 테라노바만에서 연구를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인천이 2050년에 4cm가 올라온다? 맞아요. 이 연구팀에서 그 전에 계속 연구하던 게 뭐냐면 스웨이치 빙봉이라고 해서 지금 빙붕이라고 하면 얼음을 사실은 이 빙산에 녹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스웨이치 빙붕이라는 데가 빙하라는 데가 제일 빨리 얼음이 없어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걔네가 없어지면 싹 다 녹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그 팀인데 이 팀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2024년에 그 팀을 주목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연구가 나오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진짜 재밌어요. 얼음화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얼음화학이요? 네. 뭐냐면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의 이동이 빠르게 되고 막 이렇게 흥분되니까 뭔가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음 화학은 반대로 온도가 낮아서 얼음이 되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아, 와, 얼음이 돼야 일어나는 화학. 그렇지. 근데 반응. 비밀이 있는 게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온도가 낮아지는데 어떻게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지? 그게 아니고 얼음이 얼 때 결정 모양으로 얼잖아요. 네네. 이 얼음의 결정과 결정 사이를 준액체층이라고 불러요. 준액체층. 완전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그 중간 단계? 준액체층. 뭐냐면 얼음이 만들어질 때 순수한 물만 보통 오니까 이 사이에 준액체층에 나머지 물질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반응이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연구하는 팀이 있는데 그 Environmental Science and 잠시만요.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EST라고 하죠. EST 굉장히 좋은 저널인데 맞아요, 좋은 저널이에요. 이 저널에 표준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는 연구팀이에요. 네, 그래서 이 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팀. 네. 얼음화학 전 진짜 처음 들어봐서. 그렇죠. 이게 근데 연구된 지가 최신인가요? 아니면 이전부터는 조금씩 되었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 이 정도 돼 있었는데 네. 이걸 지금 리딩하고 있는 연구자분이 생각보다 되게 젊은 연구자세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책임연구원이 됐는데 이전에는 선임연구원이었거든요. 선임연구원 때부터 이거를 리딩을 했고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재밌는 게 우리가 왜 자연과학 그러면 학문적으로만 뭔가 접근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응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학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팀은. 네,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고 있는 팀 중에서 뭔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한다. 여기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관측하는 테라노바만에서 네. 측정을 해가지고 인천 해수면이 4cm나 올라갔다는 것도 신기한데 이 얼음화학이란 개념도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이번엔 지구님 2024년 과학 트렌드로 꼽아보자면 어떤 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지질학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빠르게 연구 주제가 바뀌지 않아가지고 뭐 2020년대 초반 트렌드라고 봐도 되는데 중후반? 봐도 되는데 크게 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핵심 광물. 핵심 광물? 네. 그게 뭔가요? 우리가 모든 이 시스템이 전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자동차 아직도 기름 많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탄소 중립하고 기후위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이 화석연료 시스템도 다 전기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거나 그렇죠. 뭐 수소차로 바꾸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새로운 부품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름으로 가던 엔진을 그 엔진만큼의 그 출력을 낼 수 있는 모터로 바꾸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필요한 부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핵심 광물이라는 광물이에요. 그 광물 종류들이 네. 뭐가 있어요? 히토류, 니켈, 흑연, 리튬, 그다음에 코발트, 마지막으로 하나 빠진 게 뭐 있지 지금? 니켈, 리튬, 코발트, 흑연. 5개까지 나왔을 때 이걸 또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근데 하나 빠졌네요. 망간 아니에요. 히토류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히토류만 해도 17개니까. 히토류 안에 17개 광물이 있는 거예요? 걔네가 같이 산출되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하는 기술도 되게 중요해요. 저 여지껏 히토류가 뭐 하나 광물인 줄 Rare Earth Element.
레어 끝에 S가 붙여요. 엘리먼트 류니까 여러 개. 과몰입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지구과학 이건 화학, 이건 화학. 아 요거 화학이에요? 그럼 이건 저도 주기율.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화학에 또 약한 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광물이 이제 어떤 세상에 돌아가고 하는 데 있어서 그쵸,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죠. 탄소 중립 사회로 가려면 네. 수소 뭐 연료 전지 만들 때도 이런 6대 핵심 광물들 필요하고 뭐 전기차 모터를 만들려면 그만큼 센 자성을 가진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그 히토류를 넣어서 만든 네오디뮴 자석이에요. 근데 그런 거 그러면 어느 나라가 많이 가지고 석유는 뭐 중동 국가가 많고 하는데 네. 어디 나라에 많이 6대 중에 3대가 중국에 많아요. 중국이랑 잘 그래서 지내야 될 텐데. 그래서 중국이 실제로 그런 적 되게 많잖아요. 우리 히토류 안 팔아, 수출 안 해. 진짜요? 이러면 다 스탑되니까 네. 중국이 그걸 가지고 외교에서 힘을 되게 많이 부려요. 그래서 최근은 아니지만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 법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살 때 그 세액공제를 많이 해줘요. 근데 이 전기차를 너네 사는 이 전기차에 중국 부품이 있어? 그럼 안 해줘.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들어본 거 같아요. 이게 독립을 네.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이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리튬도 많고 그다음에 흑연 많고 히토류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안 그거 나오나요? 기사 못 봤어요 예전에? 좀 기억나는 게 히토류가 네. 세계 2위 산지가 북한. 북한이에요? 네. 그게 약간 네. 논란이 있는 게 이게 히토류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느냐를 고려를 좀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그냥 있을 것이다. 한 이거. 나라 중에서는 지금 북한이 많다고 해. 그러니까 핵심 광물을 지금 찾으려는 게 현안이어서 올해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뭐 발표했냐면 국내에서 인공지능 이용해서 리튬 찾겠다. 이렇게 발표를 국내에 했어요.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조사를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지질학 연구는 어떻게 하냐면 직접 사람이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질도라고 우리나라 지도 위에 우리나라 지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등고선? 등고산 죄송합니다. 와, 자원이 지질도 한 번도 안 본 거구나. 네, 와.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원이 어디 있는지 아. 그다음에 그 땅들이 뭐 언제 연대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만들어진 땅인지 이런 거 지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AI 프로그램을 돌려서. 왜냐면 사람이 가서 조사해서 나온 결과는 우리나라 리튬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 채굴을 할 때 드는 돈보다 얘를 팔 때 돈이 더 커야 되는데 채굴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안 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에서 한 번 더 탐사해보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예 태평양 멀리 나가서 바다 그 물 속에 잠겨있는 땅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하겠다. 이런 것도. 근데 거기 태평양까지 검사를 하면 거기에 나오면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학부 때 제가 이제 해양연구원에서 심해저 자원연구센터라는 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실제로 이제 망간 단계라고 해서 심해저 망간 단계 뭐냐면 이거 찾아보면 되게 예쁜 동글동글한 모양의 어떤 암석 같은 건데 재밌는 게 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양으로 나가면 파인한 것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퇴적물들만 남을 수 있으니까 되게 이렇게 진흙처럼 이렇게 진흙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바닥에. 근데 갑자기 이런 망간 단계 울퉁불퉁 돌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걸 망간 단계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전에 그 태평양에 그 광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만약에 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탐사에서 나오면 그거를 좀 우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태평양 쪽에 쫙 조사를 했고 많이 인도양 쪽도 하고. 와, 그럼 조사 진짜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지자연이 배 업그레이드 했어요. 원래 탐해 2호 쓰다가 탐해 3호로. 올해 5월에 그게 첫 출항을 해요. 오, 대박. 그럼 태평양에 이미 히토류가 있는 건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탐해 3호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뭐냐면 있는 건 대충 아는데 이거를 우리가 꺼내다가 쓸 때 경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놓고 이거를 시추해서 꺼내는 것보다 돈이 더 들면은 발견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니까. 대신에 기술이 발전하면 그걸 나중에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조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해서 이걸 우리가 확인했다잉. 그렇죠. 건들지 마라잉. 우리 이러면서 거지. 오케이. 이제 확 들어오네요. 근데 그런 히토류 등 그런 핵심 광물들 그 약간
우리 지구를 떠나서 바깥쪽 우주 쪽에도 막 이런 것도 있나요? 그래서 우주로 가는 게 커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음. 달로 가고 소행성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히토류도 그렇고 이런 6대 핵심 광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이렇게 선거하고 재련하는 그 기술이 또 중요하거든요. 맞아 그거.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쓴 배터리에서 다시 자원 뽑아 쓰는 거. 옛날에 도시광부라고 알려졌는데 버린 가전제품에서 다시 뽑아 쓰는 거. 왜냐면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구의 한정적인 자원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우주에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우주하면 다들 항공우주만 생각하거든요. 그죠? 로켓, 그러니까 발사체, 로켓. 우주로 가는 것만. 슝. 근데 우주로 가서 뭘 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돈 낭비예요. 목표를 확실히 하고 우주를 가야 된다. 네. 근데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는 우주 자원인 거죠. 그래서 달에 가면 거기 히토류 원소도 표면에 많고 우리 지구는 좀 밑에 깊숙한 데 많은데 달은 표면에 많아요. 아 그래서 달에 가서 이런 광물 확인하고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광물 지도 만들고 원소 지도 만들고 어디에 뭐가 많은지 알려고. 그게 이제 곧 달의 부동산이 되게. 근데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우리 그 나사에서 너네 뭐 연구할 수 있게 뭐 자리를 내어주겠다 했는데 우리 돈 없어서 연구 못 한다라는 얘기가 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아르테미스 2호를 올해 2024년 가을에 발사 예정이에요. 근데 미뤄질 거긴 한데 아마 미뤄질 거긴 한데 계획대로면 올해 가을에 발사거든요. 네. 근데 걔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면 우주 발사체는 고속버스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정말 티켓을 구하기 힘든. 근데 거기에 빈자리가 생긴 거죠. 좋은 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속버스에 3번 좌석을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데 그 3번. 그런 게 빈 거예요. 거기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비었으니까 탈래? 이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한테. 너네 위성 하나 나사에서? 너네 위성 하나 실어줄게. 네. 그래서 그거를 위성을 한 6개월 만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할 수 있어 하고 제안서까지 썼는데 정부에서 이거 돈 안 될 것 같아 하고 거절을 한 거죠. 그 얼마길래 거절한 거예요? 한 70억에서 100억으로 지금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 좀 투자해가지고 그 핵심 광물도 또 검사도 하고 또 그거 나갔다 오면은 또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더 발전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우주는 그 경험이 진짜 중요해가지고 네. 요즘은 옛날에 아폴로 때는 그 국가 주도였고 지금 아르테미스 민간 주도가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 수 있는 건데 이 뛰어들려면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걸 해봤냐 안 해봤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큐브 위성을 만들 때 여러 기업의 부품들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뭔가 위성을 만든다 할 때 이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거죠. 또 이게 한참 막 기대 부풀어 올랐다가 갑자기 또 이 얘기 들으니까 확 다운이 되네 이게. 이게 진짜 다운되는 게 지금 각국이 난리예요. 우주는. 우주가 나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올해만 해도 중국은 창어 6호라고 해가지고 걔네 그 달 탐사하는 그 탐사선 이름이 창어거든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중국은 진짜 옛날부터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가장 먼 달에 그러니까 달이 항상 우리 한 똑같은 면만 보잖아요. 그쵸? 달에. 네. 달의 뒷면은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통신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뒤돌고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까지 가서 올해 샘플을 리턴하는 미션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게 성공되면 가장 먼 곳에서 가져온 달 샘플이 돼요. 와. 그 일본은 얼마 전에 성공했어요. 1월 20일에 슬링이라고 달 착륙선 착륙했고 네. 일본이 그래서 6번째 국가거든요. 달에 착륙한. 달 착륙한. 네. 우리 막 우주 항공청 만들어가지고 뭔가 다 해보겠다고 막 이랬는데. 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는 심지어 우리는 그리고 달만 생각하잖아요. 네. 달 말고 다른 나라는 다른 것도 탐사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나사, 유럽,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태양 탐사도 하고 인도는 올해 블랙홀 탐사도 해요. 블랙홀을 탐사한다고 인도가? 네. 이게 인도가 진짜... 우주 완전 강국이에요. 인도가요? 적은 돈으로. 왜냐면 그 인도 애들은 공부 잘하면 MIT 이런 데 안 가요. 어디 가요? 인도 공과대학이 짱이고 거기서 떨어진 애들이 칼텍 가고 MIT 가고 진짜로. MIT 가면 걔는 울어요. 슬퍼서. 와 이건 완전 이거 학업 격차가 엄청 심하네요. 인도 장난 아니잖아요. 다큐멘터리 보면 입시할 때 우리나라는 뺨 때려요. 맞아요. 네. 우주는 진짜 2024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핫 키워드가 될 거여가지고 과학 언론사 들어가면 다 우주예요.
요즘. 아, 이제 그럼 지금 저희가 2024 과학 트렌드 얘기하고 있는데 2025에도 무조건 우주 얘기로 또 무조건. 나오겠네요. 그 소행성 우리 그 이번 아르테미스 2호 그 큐브위성 싣는 거 거절한 게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 그래? 2022년에 우리나라 그 천문학계에서 뭘 준비했냐면 아포피스라는 소행성이 있어요. 걔가 2029년에 천리안 위성보다 가깝게 지구를 지나가요. 그래서 뺨을 스친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근데 그거를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니라 네네. 특히 소행성은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자마자 나사에서는 그거에 대한 계획을 바로 세웠거든요. 우리나라도 세웠죠. 이거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해야 된다. 네. 왜냐면 소행성은 되게 멀리 있기 때문에 소행성 탐사에 돈이 원래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얘가 와주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용 보러 가기 되게 힘든데 김용은 우리 집에 왔어. 우리 집에 오는 거야. 근데 내가 문을 닫고 안 본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미친놈이죠. 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아포피스 탐사 얘 다 떨어졌어요. 이유가 되게 황당해요. 뭔데? 계획상 우리나라 소행성 탐사는 2035년에 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걸 왜 2029년에 하겠다는 거야? 라는 이유로 떨어졌어. 예산을 당길 이유를 못 찾겠어. 이렇게 한 거죠. 너무 안타깝네요, 솔직히. 이게 뭐 저렇게 정제된 표현을 쓰다니. 안타깝네. 이게 또 영상으로 나가야 되니까. 솔직히 소행성 아포피스에서 아르테미스 2호로 키워드만 바뀐 거지 2년 전이랑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구나. 우주에 대한 정말 의지가 있느냐 얘기하는 것만큼 그거에 의심이 갈 만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아마 또 이런 우주 항공 쪽에 관심 있는 요즘 아이들이나 또 학생들, 또 대학원생도 많을 텐데 힘내시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고 저희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갖고 우주 연구에 계속 어떻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주의 깊게 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이없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부분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다음번에 이제 국민의 열망으로 또 이런 연구를 하는데 좀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희귀광물 있잖아요. 핵심 핵심 광물. 죄송합니다. 핵심 광물 그 6개가 총 뭐라 그랬죠?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히토류 원소, 백금족 원소. 그 중에 거의 3대는 중국에 다 많이 있고. 네. 리튬이랑 네. 흑연이 그 리튬 2차 전지 만들 때 2차 전지 만들 꼭 필요한 때. 거고, 네. 그다음 히토류가 전기차 모터 만들 때. 확실히 우리 전기차 요즘 많이 타니까 그런 부분이 더 확 들어오겠네요. 그런 핵심 광물 중에 그 3가지는. 네. 전기차 만들 때 그 3개가 필수인데 중국이 다 갖고 있는. 우리 배터리 그 LG 에너지 솔루션 화이팅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기술이라니까요. 그 광물 자체는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거를 선광하고 재련할 수 있어요. 선광은 뭐냐면 광물을 그대로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히토류 있는 광물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다 히토류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뽑아내야 돼요. 그 기술이 선광인데. 그런 거 우리가 잘 해야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2024년 과학 트렌드 얘기했을 때 솔직히 제가 뽑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과학자로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과학 잡지 중에 세계적인 과학 잡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네이처 그리고 사이언스. 이곳에서 2024년 주목해야 할 과학 이벤트 그리고 화제가 될 10대 과학 이슈 전망에 대해서 딱 정리해서 올해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댓글 고정 댓글란에다가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게 요약 정리된 거 URL을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IT에서도 뭐 2024년 혁신기술 해가지고 설정한 게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생명과학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024년에 과학 트렌드 중 특히나 생명과학 중의 트렌드는 바로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가 가장 핫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에는 1960년도에 그 대장균에서 DNA를 잘라내는 능력을 가진 효소를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요. 그 1세대에 불리는 게 징크빙거라고 합니다. 징크빙거. 그래가지고 이 징크빙거가 원래는 그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발톱개구리 그 발톱개구리 안에 있는 그 특정 단백질을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거고 그러다 2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 2009년에 넘어간데 그거는 탈렌이라는
네, 유전자가 이름이에요. 그냥 가위 이름이에요. 뭐 어디 거 도르코, 어디 거 키치나트 이런 것처럼 2세대 가위는 탈렌이라는 건데 1세대 징크핑거보다는 탈렌이 좀 더 당연히 효율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그 차이가 뭐냐? 우리 유전자 보면은 염기 서열이 있잖아요. A, T, C, G 이렇게 있는데 1세대는 그 4가지 중에 3가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유전자 편집을 했는데 2세대 탈렌이라는 거는 이 3가지 중에 딱 내가 원하는 한 개만 이렇게 딱 꼽아내서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좀 더 정교한 가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3세대로 넘어온 게 2012년에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크리스퍼 캐스9은 아무래도 뭐 분야가 다르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크리스퍼라는 거는 굉장히 뭐 복잡한데 여기 보면은 규칙적인 간격을 갖는 짧은 회분 구조의 반복 뭐 이러가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가 교정을 하고 싶은 DNA 근처로 갈 수 있는 RNA라는 그냥 물질이고요. 가이드해주는 물질이고요. 뒤에 캐스9이라고 붙는 거는 그 효소예요. 앞에 얘기했던 뭐 징크핑거나 탈렌처럼 이게 효소인데 얘가 내가 원하는 곳에 1세대, 2세대보다도 더 정교하게 편집을 할 수 있게 이제 잘라내고 요즘에는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진도 붙이고 아니면은 바꿔치기도 하고 이제 그 기술이 3세대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유전자가의 목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들 뭐 전에 어디죠? 오버타임에서 말씀하셨던 그 책 드래곤 크리스퍼 드래곤 레시피. 크리스퍼 드래곤 레시피라고 해서 막 용을 만드는 유전자 편집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건 이제 병충해 강한 뭐 과일이나 작물을 만들다던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체의 어떤 유전적 질병 이거를 치료하려고 만들고 있는데 그 특히나 크리스퍼 캐스9 그 벤처 회사로 알려진 툴젠이라고 있어요. 그 툴젠이 얼마 전 제가 학회 갔는데 거기에서 툴젠 연구자가 발표를 했거든요. 현재 크리스퍼 캐스9으로 인간 그 유전자 치료를 64케이스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딱 한 케이스만 현재 치료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엑사셀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적혈과 원래 도넛 모양의 동글동글한데 그게 납 모양으로 딱 변하면서 산소를 원래 적혈과 산소를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근데 모양이 다 이상해지니까 그 운반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반 못해서 적혈과 돌다 보니까 멀리 있는 장기 또 내부에 있는 장기들이 부전이 일어나서 굉장히 심각한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딱 그것만 치료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계속 발전 중인 거고. 네. 근데 그거 치료제인데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번 치료하는데? 엄청 비싸겠는데? 100억 원이었나? 100만 원인가? 100억, 그거보단 다운인데 한 사람당 23억이래요. 한 사람당? 네, 근데 그걸 투자할 만한 게 뭐냐면 임상시험으로 29명이 엑사셀을 이렇게 처리했는데 28명, 딱 한 명 빼고 28명이 다 완치했대요. 와. 그 정도로 효능이 굉장히 좋은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고 아쉬운 점이 아직까지는 그 나머지 케이스 64케이스 중에 63케이스는 효율이 조금 떨어진대요. 효율 떨어지는 거 어떻게 높이느냐 그게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딱 정교하게 딱 그 부분만 유전자를 변형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요 부분을 변형시킴으로써 나머지 유전자 원래 정상적으로 발현되거나 읽게 되는 유전자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오프타켓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직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많이 AI 아까 얘기했던 AI 프로그램을 돌려서 혹시 내가 이 유전자를 변형시켰을 때 다른 오프타켓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기술이 있고 최근에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그 김영삼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 세계적으로 크리스퍼 캐스9이 굉장히 유명한데 초소형 크리스퍼 캐스9을 개발하셔가지고 이게 치료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2024년 생명과학 중에 가장 핫한 건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편집 기술이 아닐까 저는 말씀하는 데 들어가요. 이것도 24년에만 핫 키워드가 아니라 25, 26 계속 갈 것 같아요. 계속 갈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러한 크리스퍼 캐스9 이용해가지고 가장 크리스퍼 캐스9의 문제 중 하나가 이거래요. 진화에 우리 인간이 손을 댄다고. 맞아요. 왜냐면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에 뭐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 유전자가 하나가 더 많잖아요. 그거를 치료하려면 태어나고 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배아 상태에서 사실 유전자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건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이러한 그 크리스퍼 캐스9 특히 유전자 편집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들이 학회에서 이제 우리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런 법을 제정을 했는데 자체적인 체세포 우리 체세포 생시세포 이렇게 배웠잖아요 옛날에. 체세포는 이제 엄격한 규율 안에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식세포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정자 난자는 유전자 편집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 현재는 생식세포를 가지고 유전자 편집 연구는 불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과연 막아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시간 들면 문제죠. 화학
과학도 발전이 많이 되면서 나온 악의 그 어떤 부분이 마약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보는 게 돈만 있으면 바이오 해커라고 해서 어떤 공식 소속 기관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바이오 해커들이 이걸 이용해서 돈을 받고 이걸 해주는 게 분명히 이렇게 될 거고. 그게 생길 거예요. 네, 이거를 과연 법이나 어떤 제재로 막을 수가 있는 문제인가? 이럴 때일수록 아까 우주 문제도 마찬가지만 이러한 유전자 편집 문제도 우리가 끊임없이 집중을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 기사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이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될 게 지금 우리도 시대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모두가 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천동설이라고 있고 그때는 뭐 몇 번? 94%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우리가 논쟁을 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진짜 모르는 거니까. 네. 그리고 생물 다양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물 다양성이 종 수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물 다양성 안에 뭐가 포함되면 유전적 다양성도 포함돼요. 아, 그렇죠. 네. 와. 근데 이거를 유전자를 조금씩 조작하는 게 만약 만연해지면 맞아. 유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패션이 다 비슷해지듯이 유전적인 그런 다양성이 줄어드니까 드래곤볼 사이언이 다 똑같이 한국 사람 다 똑같이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제 이야기 유전자 편집 과외까지 해가지고 오늘 2024년 과학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야기에서 벌써? 우리 집에 가야죠. 댁에 가셔야죠.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긴 머네. 우리 2024년 우리나라에서 과학이 어땠는지 그냥 짧게 그렇게 원하는 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 뭐 저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2024년 뭐 앞서 얘기했던 여러 트렌드도 있지만 이게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학을 조금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많아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과질러 컨텐츠 그리고 여기 지구님이나 얼음님이 여러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과학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분 그리고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야기 전해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국민들이 즐기고 그리고 또 이걸 누리고 또 누군가에게 또 전달하는 이런 과십거리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바라는 점이요. 네, 2024년 과학에 우리나라 과학과 경제가 좀 분리됐으면 좋겠어요. 과학과 경제가 분리됐으면 좋겠다. 왜요? 과학 연구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경제적 성과가 어떻게 돼? 그만 묻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달 탐사만 하고 태양 탐사랑 블랙홀 탐사는 생각도 안 하는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저 표현 중에 우리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인데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조금 분리했으면 네. 좋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긴 하죠. 왜 와이파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블랙홀 연구하다 만들어진 게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낚시도 생각 없이 할 때 왜 물고기가 걸려든다고 하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과학을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얼음님은 저는 뭐 사실 뭐 딱히 그런 생각은 없는데 왜냐면 제가 사실 작년에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어떤 한 해를 보내고 활발하셨죠? 개인적으로 완전 지금 아직도 회복 중인데 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질문했을 때 결국은 이제 과학자들이 직업적으로만 좀 되지 않나 싶어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과학 얘기할 때 굉장히 재밌어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정도만 한다든가 성과를 위해서 이 정도만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게 좀 많은데 좀 그런 문화가 없어지려면 앞서 지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학을 이렇게 경제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쪽 부분은 언급을 하셨으니까 네, 과학자들이 조금 더 즐기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네, 하는 본인이 연구뿐만 아니라 조금 오픈해서 좀 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뚱톡? 그것도 분위기?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딱딱해. 딱딱해. 저는 안 딱딱한데. 저 되게 딱딱해 보여요. 딱딱해 보여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과십거리 첫화 2024년 과학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저희들 이야기 듣고 또 주변에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난 다음에 궁금한 점이나 또 의견 있으시면 여기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고 저희는 이제 다음 과식거리를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식거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전달하고 싶은 과학 이야기 과식거리.